숨이 막힙니다. 방금 전 적의 렌스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진흙탕에 처박혔기 때문입니다. 30kg에 달하는 뜨거운 고철 덩어리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좁은 투구 틈새로 지독한 피비린내와 타들어가는 녹슨 쇠냄새가 진동합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중세의 기사 모습이 아닌가요? 은빛 판금 갑옷을 두르고 백마에 올라타 악당을 무찌르는 중세 기사는 영화의 단골 소재입니다. 영화가 끝날 때는 늘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하고 성주가 됩니다. 마상창 시합에서 승리해 귀족과 사랑에 빠지는 나이트 스테일의 윌리엄이나 왕을 지키는 킹덤 오브 헤븐의 발리안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모습은 아닙니다. 중세 기사들은 전쟁터의 열악한 식수 때문에 심각한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당장 배가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적군은 눈앞으로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입니다. 갑옷을 입은 채로 뜨거운 오물을 쏟아내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선 태어난 채 칼을 뽑아들고 적진을 향해 돌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생특급 안내자 아르케 채널의 강림입니다. 당신은 이승을 떠나 곧 1346년 가을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요크라는 도시에서 중세 기사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3초 후 환생특급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당신이 눈을 뜬 곳은 잉글랜드 북부의 핵심 도시인 요크입니다. 영주의 성인 클리포드 타워 아래에 있는 베일리 병영동에 누워 있습니다. 마르 오줌과 젖은 집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거친 모직 담요에 피부는 늘 간지럽습니다. 옆에서는 누군가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비비며 사방을 둘러보니 방의 길이는 고작 10m 남짓입니다. 그 안에 23명의 남자들과 함께 누워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토머스 오브 클리포드 게이트, 잉글랜드 북부 요크셔의 하급 기사입니다. 그런데 영지와 공주, 그리고 가신들은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영지는 장자 상속제에 따라 이미 큰형이 모두 물려받았고 당신한테 남은 것이라고는 헛간에 있는 늙은 말 한 마리, 그리고 머리맡에 둘둘 말려있는 녹슨 사슬 갑옷 한 벌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26살 먹은 방랑기사입니다. 21세기 미래의 기준으로 26은 청춘이지만 오늘날 잉글랜드에서 26은 다소 나이를 먹은 축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나이는 노후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무엇인가를 일어나야 할 연령인 것입니다. 14세기 잉글랜드의 인구는 약 400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사는 약 1500명, 인구의 0.04%에 불과한 극소수 계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상과 달리 모든 기사들이 평등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위에는 기사단장인 베너렛이 있습니다. 가문의 문장 깃발을 들고 다른 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잉글랜드 전체의 약 2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자기 군대를 거느렸고 왕과 직접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일반 기사인 나이트 배첼러가 있었습니다. 이들까지 영지를 가진 자들입니다. 약 13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소유한 영지는 기사령이라 불렸는데요. 연수익이 약 40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자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한국 돈으로 하면 약 8천만 원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국왕들은 걸핏하면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강제기사 서임령인 디스트레인 오브 나이트훗을 내렸습니다. 귀족 자제들한테 기사 자기를 수여하는 것인데요. 결코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늘 전쟁을 해야 했기에 믿음직스러운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왕은 전쟁이 발발하면 기사들을 소집시켰고 기사로서는 자기 돈으로 무장을 하고 출전해야 했기에 상당한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기사가 죽음이 두려워 전쟁을 회피하려면 방패세인 스쿠테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즉, 기사는 돈을 내고 전쟁을 회피하거나 목숨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일반 기사 아래에는 종사인 에스콰이어가 있습니다. 기사로 임명되지 못한 귀족 자제들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지만 기사 계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참 모호한 신분입니다. 기사로 서임됐지만 영지가 없습니다. 큰아들인 형이 영지 전체를 받고 차남 이하는 대다수 빈털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할 옵션은 많지 않았습니다. 형의 식객으로 평생 빌부터 살거나 교회로 가서 사제나 수도사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무기를 들고 전장을 떠돌아야 합니다. 당신은 방금 세 번째인 방랑기사의 인생을 택한 것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14세기 잉글랜드 기사의 1년 평균 수입은 약 20파운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마 한 마리 값이 35파운드에 달했습니다. 또 영국 왕립 무기고에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갑옷 한 벌 값이 10파운드나 됩니다. 저렴한 칼은 1파운드 남짓이었습니다.
만약에 말이나 갑옷을 도적대에게 털리기라도 한다면 그건 파산을 뜻합니다. 어디선가 종이 울립니다. 당신은 낡은 가죽신을 신고 성의 중심인 그레이트홀로 향합니다. 긴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정식 수프인 포타지, 검은 호밀빵, 구석에는 짭짤한 청어 한 무더기가 놓여 있습니다. 위쪽 테이블에는 귀족들이 사냥터에서 잡아 맛있게 요리한 멧돼지와 그리고 매사냥으로 잡아 부리에 금박치를 한 두루미 고기까지 보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수성찬입니다. 당신은 빨리 자리를 찾아 앉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레이트 홀 한가운데 식탁 위에는 은으로 만든 배 모양의 큰 소금통인 네프가 놓여 있습니다. 어라, 난 도대체 어디에 앉아야 하지? 영주는 단상이 높은 식탁에 앉아 있으니 그 옆에 앉아야 하나? 영주 옆에 앉아선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신분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앉아야 하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A는 소금통 위쪽에 있는 식탁에 앉는다. B는 소금통 아래쪽에 있는 식탁에 앉는다. 정답은 B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소금통 아래입니다. 음식은 위에서부터 뜯어먹고 내려옵니다. 영주가 손대지 않은 좋은 부위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덜어가고 당신 앞에 도착할 때쯤이면 뼈에 붙은 자투리, 식어버린 스튜, 가장자리마저 딱딱해진 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서둘러 그릇을 찾고 있을 건데요. 찾지 마세요. 그릇 같은 것은 없습니다. 대신 사흘 묵힌 호밀빵 한 덩이가 식탁 위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접시입니다. 스트를 부어 먹고 다 먹은 후 빵을 뜯어 드세요. 트렌처라는 음식입니다. 식사를 끝내셨나요? 하지만 그냥 일어서면 안 됩니다. 스튜가 흠뻑 배어든 트렌처는 꼭 챙겨서 일어나야 합니다. 저녁에는 먹을 양식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구간 옆 헛간으로 이동할 차례입니다. 벽에는 당신의 보물인 녹슨 사슬 갑옷이 걸려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입던 것을 형이 낡았다고 거절했는데 당신이 집을 나서면서 챙긴 보물입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보세요. 누더기입니다. 목 부분에 사슬골이 5개 정도가 끊어져 300끈으로 묶여 있고 가슴 부위에는 지난봄 스코틀랜드 전쟁 때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직접 모루에 올려놓고 망치로 두드려 펴야 합니다. 두께가 얇아 힘을 줘서 누르면 휘어집니다. 오른쪽 어깨 부근도 새빨갛게 녹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가죽 자루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안에 모래 한 대박을 부어넣고 식초 한 잔을 부어넣어 갑옷을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2시간 이상 자루를 굴립니다. 손이 부르틀 때까지 말입니다. 갑옷을 닦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유한 기사는 종자가 매일 해준다고 하지만 당신은 종자를 고용할 돈이 없습니다. 이제 양털 기름을 천에 묻혀 사슬 한 고리 한 고리씩 발라야 합니다.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해야 합니다. 게을리하면 갑옷이 금방 녹슬어 전쟁터에서 당신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양털 비린내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당신의 일상입니다. 당신이 영화에서 본 그 빛나는 풀플레이트 아머는 14세기 중반에는 보기가 드물었습니다. 1325년에서 1340년 사이 유럽 전체는 갑옷 개발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직입니다. 1346년 잉글랜드의 수많은 기사는 사슬 갑옷 위에 가슴 바지와 무릎 바지, 팔꿈치 바지를 덧대는 사슬 갑옷을 주로 착용했습니다. 이른바 하우버크라고 불리는 갑옷입니다. 하우버크는 평균적으로 약 3만 개의 강철 고리로 짜여 있습니다. 무게는 약 11kg에서 14kg 정도이고요. 입는 법도 꽤 복잡합니다. 먼저 누빈 패딩 옷인 갬비슨을 입고 그 위에 하우버크를 입고 가슴에는 코트 오브 플레이츠라 불리는 가죽 안감에 강철 조각을 리벳으로 박은 조끼를 걸칩니다. 완전 무장 상태에서 총 무게는 약 25kg에서 30kg 정도니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에서는 자칫하면 열사병에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415년 백년 전쟁의 아젠쿠르 전투 당시 진흙탕 속에서 무거운 갑옷을 입고 격렬하게 싸우던 수많은 프랑스 명문가 귀족 기사들이 외상 하나 없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부유한 기사는 견습 총자가 입혀줄 겁니다. 갑옷을 입는 데에만 3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14세기 사슬 갑옷 한 벌의 제작 기간은 숙련된 갑옷장 기준으로 1500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는 주로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베스터드 소드나 적의 머리를 망치로 부술 수 있는 메이슨이었습니다. 또 기사들은 말을 타고 돌진해 적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나무로 된 일회용 창인 랜스를 사용했습니다. 부유층 기사들은 이런 랜스를 마차에 수십 개나 챙겨 전쟁터에 출전했지만 돈이 없는 당신한테는 무리입니다. 기사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플렉스를 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가을 햇살이 베일리 마당에 내리쬐는 어느 아침 왕의 전령이 성에 도착했습니다.
전령이 가져온 양피지 두루마리에는 붉은 밀랍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상징인 사자 3마리가 보입니다. 커미션 오브 어레이입니다. 즉 동원령입니다. 요크셔의 모든 기사와 종사는 사흘 안에 무장한 채로 뉴캐슬에 집결하라. 스코틀랜드 왕 데이비드 2세가 국경을 넘었다. 당신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영화 속의 기사라면 이때 어두운 표정으로 검을 매만지며 비장하게 출정 준비를 해야겠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전쟁은 당신에게 일거리입니다. 돈을 벌 유일한 기회입니다. 빨리 계산해보세요. 기사의 일당은 2실링, 한 달 출정하면 60실링, 즉 3파운드입니다. 1년 평균 수입의 7분의 1을 단 한 달에 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리품입니다. 적군의 시체에서 벗긴 갑옷, 함락된 마을에서 챙긴 은식기, 그리고 가장 큰 횡재는 포로의 몸값인 랜섬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코틀랜드 영주 한 명을 사로잡는다면 그의 가문에서 지불할 몸값은 최소 100파운드일 겁니다. 단 한 번의 무공으로 5년치 수입이 들어옵니다. 운이 좋아 왕이나 왕족급을 사로잡는다면 그야말로 로또를 10번 맞은 것과 다름없을 겁니다. 이 시대에선 당신의 손자의 손자까지 영주로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당신이 전쟁을 기다렸던 이유입니다. 1346년 가을, 잉글랜드는 동시에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8월 26일 도버 해협을 건너 프랑스 북부 크레시 들판에서 프랑스 왕 필리프 6세의 군대를 박살냈습니다. 일명 크레시 전투입니다. 잉글랜드 장궁수 약 5,000명이 프랑스 중장기병 약 1만 2천 명을 도살한 전쟁입니다. 화살 약 50만 발이 단 2시간 만에 발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크레시 전투는 중세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빛나는 갑옷의 기사들이 농민 출신 장궁수의 화살 앞에 무력하게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잉글랜드 북쪽 국경에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프랑스의 동맹국 스코틀랜드의 왕 데이비드 2세가 침공한 것입니다. 잉글랜드 정예군이 모두 프랑스에 가 있는 지금이 침공의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데이비드 2세는 10월 7일 약 1만 2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북부에는 여전히 약 6천 명에서 7천 명의 병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럼 대주교인 토머스 호트필드와 렐프 네빌, 헨리 퍼시와 같은 북부의 영주들이 급히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 안에는 토머스 오브 클리포드 게이트, 당신도 있습니다. 1346년 10월 17일, 더럼 외곽의 네빌스 크로스. 잉글랜드는 이곳에서 운명의 일전을 벌이려 합니다. 스코틀랜드군은 3개의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좌익은 머리 백작인 존 랜돌프, 중앙군은 스코틀랜드 왕 데이비드 2세, 우익은 스튜어트 가문의 로버트입니다. 반면 잉글랜드군은 4개의 사단으로 마주섭니다. 좌익의 헨리 퍼시, 우익의 렐프 네빌, 중앙의 더럼 대주교, 후방의 예비대입니다. 당신이 속한 곳은 헨리 퍼시의 좌익입니다. 가장 먼저 적과 부딪히는 위치입니다. 들판의 새벽 안개가 자욱합니다. 당신은 헨리 퍼시 사단 속에 서 있습니다. 앞줄에는 종사들이, 옆에는 다른 하급 기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언덕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장궁수 약 2,000명이 활 시위에 화살을 매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떨립니다. 영화 속 기사처럼 비장한 떨림이 아닙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잠을 못 잔 피로, 그리고 진짜 두려움이 섞인 떨림입니다. 투구의 명갑인 바이저를 내립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가로 5cm, 세로 1cm의 좁은 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정면만 보입니다. 옆에서 누가 다가오는지, 위에서 무엇이 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군의 함성이 울립니다. 안개를 뚫고 다가옵니다. 백파이프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군 좌익이 먼저 움직입니다. 머리 백작 존 랜돌프의 사단입니다. 약 4,000명에 달합니다. 그들의 함성이 50m 거리까지 좁혀졌을 때 당신 뒤편 언덕에서 사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활시위 2,000개가 동시에 풀리는 소리. 수많은 화살들이 비처럼 날아갑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 화살이 공중에 있는 약 3초 동안 들판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강철 비가 적진을 향해 내리꽂습니다. 스코틀랜드군 진영에서 비명이 터집니다. 갑옷이 빈약한 보병의 머리를 화살이 그대로 관통합니다. 말의 옆구리가 꿰뚫립니다. 어떤 자는 2발의 화살을 동시에 맞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다가옵니다. 2번째 일제 사격, 3번째 사격, 4번째 사격이 이어집니다. 잉글랜드 장궁인 롱보는 주목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길이는 약 1.8m에서 2m,
활 시위를 당기는 데 필요한 힘은 약 70kg에서 80kg 정도 됩니다. 현대 올림픽 양궁 선수가 사용하는 활보다 약 2배 이상의 장력이 필요합니다. 활을 평생 다루어온 잉글랜드 장공수의 골격은 비대칭으로 변형돼 있었습니다. 활을 당기는 왼팔의 어깨뼈는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척추는 한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1545년 침몰한 헨리 8세의 배 메리 로즈호에서 발견된 장공수 유골들은 모두 이런 직업병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영국 엑서터 대학교 고고학팀은 도미니코의 수도원 묘지에서 14세기 유골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두개골에 화살이 정면으로 박힌 흔적. 입구는 작고 출구는 컸습니다. 화살이 회전하면서 뇌를 휘저은 것입니다. 연구팀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궁 화살이 만든 상처는 현대의 총상과 거의 동일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장공수가 사용한 보드킨 포인트, 즉 좁고 뾰족한 송곳 모양의 화살촉은 사슬 갑옷의 고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00m 거리에서 사슬 갑옷을 관통할 수 있었고 50m에서는 가벼운 판금조차 뚫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왕 데이비드 2세는 전투에서 두 발의 화살을 얼굴에 맞습니다. 한 발은 코를 관통해 뒤통수로 빠져나갔고 한 발은 턱뼈에 박혔습니다. 그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얼굴에는 평생 화살촉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당대 기술로 의사들이 빼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살비가 잦아듭니다. 살아남은 스코틀랜드 보병들이 마지막 30m를 달려옵니다. 잉글랜드 측 명령이 떨어집니다. 말에 올라탄 당신은 검을 빼듭니다. 손잡이가 식은땀에 미끄럽습니다. 옆에 선 다른 기사가 당신의 어깨를 한번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 손길이 당신이 평생 받은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합니다. 당신은 늙은 군마의 옆구리에 박차를 박습니다. 말이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토하며 앞발을 차올립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갑옷의 무게가 무릎을 짓누르고 안장 앞볼이 아랫배를 찌르고 투구의 좁은 바이저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눈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들판 한가운데서 처음 보는 스코틀랜드 보병 한 명과 마주칩니다. 당신은 그가 창을 꽂기 전에 검을 휘두릅니다. 정확하지도 우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빠르게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말이 달리는 속도와 당신의 팔무게가 더해진 일격입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당신의 손등에 튑니다. 말의 갈기에도 안장 앞부분에도. 그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풀썩하고 쓰러집니다. 당신은 그가 쓰러지는 것을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도끼를 들고 다가섭니다. 이번에 마주한 스코틀랜드 군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슬 갑옷, 종사급입니다. 그는 당신이 아닌 감신이 탄 말의 다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외칩니다. Rendez-vous, je vous épargne. 놀랄 필요 없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공용어는 프랑스였습니다. 그가 도끼를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합니다. 당신은 말 위에서 그를 내려다봅니다. 당신의 심장이 폭발할 듯 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드디어 보너스를 번 순간입니다. 오후 늦게 전투가 끝났습니다. 스코틀랜드군은 괴멸했습니다. 사망자만 약 3,000명에 달했습니다. 또 사로잡힌 자들 중에는 스코틀랜드 왕 데이비드 2세도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데이비드 2세를 사로잡은 것은 존 코플랜드라는 종사였습니다. 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왕과 격투를 벌이다 이빨 2개가 부러졌지만 끝내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코플랜드는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종신연금 500파운드가 지급됐고 기사자기가 수여됐습니다. 평민에 가까웠던 종사가 단 하루 만에 영지를 가진 기사로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이비드 2세의 몸값은 얼마나 됐을까요? 11년의 협상 끝에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에 10만 마르크, 약 6만 6천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년 1만 마르크씩 10년간 할부로 갚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10만 마르크는 스코틀랜드 왕국 5년 예산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빚을 갚느라 14세기 후반 내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들판은 또 다른 전쟁터가 됩니다. 잉글랜드 병사들과 인근 농민들이 시체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죽은 자의 갑옷끈을 자르고 반지를 빼내기 위해 부어오른 손가락을 자르고 이빨이 금리라면 뽑아냅니다. 당시 유명한 이탈리아 상인 프란체스코 다티니는 큰 전투가 끝날 때마다 대리인을 보내 전장의 갑옷을 헐값에 사들이곤 했습니다. 죽은 자가 입은 갑옷을 닦고 수리해 재판매하는 것이 주요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당근마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로잡은 종사를 후방 천막으로 끌고 갑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더글러스 가문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더글러스? 스코틀랜드의 대기족 가문 아니야? 당신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규정대로라면 포로의 몸값 중 3분의 1은 잉글랜드 왕실에 헌납해야 합니다. 3분의 1은 당신의 지휘관 헨리 퍼시에게 줘야 하고 마지막 3분의 1은 곧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날이나 미래나 뜯어가는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더글러스 가문에서 사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윌리엄의 몸값으로 60파운드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몫은 20파운드입니다. 20파운드라. 많지도 적지도 않은데. 당신은 방금 1년 평균 수입을 몇 시간 만에 벌어들인 것입니다. 영지를 살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만 새 군마 한 마리와 종자 한 명을 고용할 1년치 봉급은 됩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자기 발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미래로 환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사실 14세기 잉글랜드의 기사도라는 것은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의 가족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정교한 징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14세기 잉글랜드 기사의 삶보다 고되신가요? 누구도 당신의 어깨에 30kg짜리 강철을 얹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사람을 때려 생포하고 그 가족에게 청구서를 내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환생 체험한 토머스 오브 클리포드 게이트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4세기 잉글랜드에는 당신과 같은 이름 없는 방랑 기사가 수백 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느 들판에서 이름 없이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면 영주인 큰형의 집 한 구석에서 조카들에게 옛 전투 이야기를 들려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 셰익스피어에게 들어갔고 희곡 헨리 5세 같은 연극으로 다시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다음 환생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7세기 베네치아의 가면장인일 수도 있고 18세기 에도의 떠돌이 검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선시대 기미상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가요? 댓글로 원하는 삶을 적어주시면 다음 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제가 찾아올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생 특급의 안내자 아르케 강림이었습니다.